나마스카 다다 지바묵다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 대공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이제 엄청난 그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는 그것이 질병으로서 어느 정도 그 치명적인 질병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류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을 더 크게 주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죠. 왜냐면은 이미 이제 백신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제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분야는 코로나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후부터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지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은 돈이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그 수조 달러 이상, 1조 달러가 뭐 대략 1000조 달러가 넘으니까요. 1000조 원이 넘으니까요. 이미 수천조 원, 그러니까 조만간 그 10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1경이 넘는 그 정도의 돈이 이제 그 풀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돈을 풀 때 미국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1929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2차 대전 이전에 일어났던 그 대공황의 경우에 그야말로 1년에 몇백만 퍼센트가 오르는 그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서 엄청난 그 돈을 풀면서 혹시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그런 큰 인플레이션의 그 기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매우 독특하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떠넘길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선 이 달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석유와 식량을 살 때는 반드시 이 달러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사우디 그 왕정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이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받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 세계는 달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확실하게 그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뭐 유명한 이미 잘 알려진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달러는 근본이제도 아닌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금과 교환되지도 않는, 실질적으로는 종이에 불과한 그러한 그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됐고, 바로 그것은 언제든지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달러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다 발행이 되고 그것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수백만 퍼센트에 이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로 이전됐다는 것을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오늘날 연구로 이제 밝혀내고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많은 달러를 찍어내도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값싼 생필품을 수입하면서 그 달러를 대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미국이 시장에 뿌린 대부분의 달러는 결국 다른 나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그 나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중국에서는 사실 지금 물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1년에 수천억 달러가 넘는 그 대미 수출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달러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은 중국에서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자국화폐로 교환이 되거든요. 그 달러가 들어온 만큼 그 중국의 위안화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화폐인 위안화가 중국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그 상당히 그 중국 정부에서도 그것을 그 컨트롤하느라고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미국은 우려했던 그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이 계속 그 달러를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조차 다른 나라에 수출해 버릴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일한 이제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이러한 이점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많이 그 이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 이것이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그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다가오고 있는 이제 대공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공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공급량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부족할 때, 수요할 수 있는 수요량은 매우 적을 때, 이때 그 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일어났던 대공황은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의 생산 능력이 대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원조와 수출에 의존해서 유럽 사람들이 그 생필품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산업이 복구되면서 유럽에서도 대량 생산이 되고 미국에서도 대량 생산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더 이상 이제 팔 수 없는, 팔 시장이 부족한,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 대공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역시 이제 사실 그 비슷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대한 차이점은, 과거의 대공황은 엄청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히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황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폭락해서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공장에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재고를 덤핑 가격으로, 떨이 가격으로 이제 시장이 풀게 되는데, 지금도 사실 지금 일부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밖에 나가 보시면 뭐 옷이나 신발, 정말 예전에는 굉장히 그 좋은 제품의 것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덤핑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 다른 점은, 한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신기하게도 대략 1990년대 이후에 거의 30년간 전 세계는 급격한 물가 인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특이하게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옛날에 주요 선진국들만 경제적 풍요를 누리다가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본격적으로 그 대규모 소비자층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균형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깨질 기미가 보이고 있죠. 특히 이번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풀리면서,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돈이 풀린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만일에 지금 풀리고 있는 이 돈이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재난소득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비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 수입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미만의 사람들은 수입의 거의 100%를 다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 4인 가족만 하더라도 월 수입 200만 원 갖고 남길 게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고소득자들,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보통 자기 소득의 60%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사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수입에 비해서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생존만 하기 위해서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재난소득이 적절하게 공급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함으로써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경제를 떠받들어주는, 경제 불황을 막아주는, 경제 침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돈이, 정부에서 풀린 많은 돈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투기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자산의 가격만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죠. 바로 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먹고 쓰는 실물경제라는 건 일반 사람 실제로 소비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이러한 실물경제는 침체돼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그림 이런 등등의 투기적인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의 갭이 극대화될 때 바로 공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크라우트 이론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공황은 6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것을 이미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기존의 경제학자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논문에 이제 인용하고 있기도 한데, 60년 만에 보통 큰 공황이 오고, 그 중간에 중간쯤에 30년 만에 작은 소공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소공황이 오고 그 다음 30년에 큰 대공황이 보통 오게 되는데, 이 중간에 소공황이 안 오게 되면 그 다음번 30년 더 큰 이제 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930년에 대공황이 왔었고, 그 60년 정도 후인 1990년도에 그거보단 약하지만 또 전 세계적인 공황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 지금 사실상 대공황이 거의 임박했다고, 상당히 재능이 있는, 눈치가 빠른 경제학자들은 이미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론만을 주로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 임박한 이런 공황 신호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그런 정직한 경제학자들은 이미 이런 대공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서민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국가의 재난 그 소득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다면 이것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그 자산 시장의 거품을 투기나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기나 주식과 같은 이런 투기적인 자산 시장의 거품을 적당히 그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구매력을 지원해주지 못하면 이 갭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언젠가는 그 시장이 이제 붕괴되는 대공황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집값이 오르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무한정 오를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결국 누군가는 실제로 그 집을 사서 생활을 하는 실수요자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그 투기 붐을 결국 이제 점점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오르게 되면은 이 거품이 순간적으로 붕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1990년에 그 대공황이 왔을 때 동경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2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까지 올라갔던 그 동경의 보통 그 대형 아파트가 불과 1억엔으로 거의 10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 200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들도 사실은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대부분 60% 이상 은행 대출을 이제 끼고 사게 마련인데 그러면은 120억 대출을 받아서 200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그것이 10억 정도로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죠. 일반 개인들이 100억 이상의 부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을 투기적으로 투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쳐줄 실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뭐 180억을 부르고 150억을 불어도 이것은 안 팔리게 되고 결국 10억대까지 그러니까 일본은 뭐 매우 심한 경우였고 95%까지 그 가격이 폭락한 그런 경우가 벌어진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꼭 일본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에요. 결국 다른 나라들도 이런 그 위험성에 그 노출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아직도 계속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사람, 뭐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은 이거를 받쳐줄 수 없다. 이 가격을 받쳐줄 수 없다. 그럴 때 한번 투매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 누군가 또 그걸 받아줘야 그것을 받아줘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든가 다운되더라도 서서히 완만하게 다운되는데 아무도 못 받쳐준다면 마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것처럼 곧바로 수직 낙하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 실수요자들이 도저히 받쳐줄 수 없을 정도로 결국 실수요자들은 실물 경제 차원에서 그 가격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제로 소비하는데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투기 시장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투기 경제가 이 갭이 극대화됐을 때 결국 그 이제 대공황의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렇게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 그 대공황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히려 많은 그 생필품들은 오히려 이제 가격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한 그 예전보다 더 악성적인, 아마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최악의 그 공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가격 탄력성을 이제 잃어버린다고 하죠. 가격 탄력적이지 않고, 팔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주위에서 그 많이 그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다가올 공황은 인플레까지 겹치는 그런 그 최악의 그 대공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그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반 대중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이게 소비가 돼야 이 공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가 있긴 있죠. 현재 그 투입되고 있는 재난소득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그것이 실제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난소득을 곧바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저소득층에게 유효적절하게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화폐로 3개월 안에 쓰도록, 안 그러면 소멸되는 그런 소멸성 지역화폐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말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 물론 뭐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자영업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그런 자영업조차 할 수 없었던 뭐 노점상이라든가 또는 뭐 노점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임시직 노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벌었던 소득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얼만큼 줄었다는 걸 입증할 그런 통계조차, 그런 어디에서 뭐 서류조차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체 소득의 40% 이하라든가 70% 이하 이런 식으로 하위계층에게 일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소득이 100만 원까지 어떤 사람만 지원을 한다면은, 그럼 뭐 소득이 101만 원에도 뭐 만 원이 더 많다고 해서 또 그런 그 지원을 못 받는다면 또 거기서 또 그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경우에는 그 보편적인 지급을,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좀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그 통계라든가 행정 능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소득을 곧바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빨라봐야 작년 소득, 그 세무서에 신고가 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그 소득을 이제 그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해봐야 작년 소득이고, 또 그것조차 제대로 신고할 소득조차 없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선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착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이후에 어차피 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올해 말에 또 소득 신고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또 충분한 그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그 경제를 계속 그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보면 심지어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이고 특히 유럽에 비해서도 복지가 매우 취약한 국가인데, 미국에서도 가장 그 우파적인 극우에 가까웠던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도 뭐 1인당 2,000불 이상 그런 지원을 여러 차례 한,
그러니까 뭐 1인당 200만 원 이상이면은 뭐 4인 가족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보통 그 정도의 지원을 여러 차례 했고, 이것은 뭐 캐나다나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렇게 국가 전체를 봉쇄하면서도 생활이 가능한 거죠. 이미 기존에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편적인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10배 이상 코로나가 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봉쇄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단은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전체 국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일반 국민들도 큰 고통을 받지 않고 그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업들도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윈윈 전략을 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나치게 그 고소득자들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너무 이런 상황에서조차 긴축에 가까운 그런 대응을 했던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그 재정 투입을 적게 한 나라로 한국이 꼽히고 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은 잘했지만 경제 방역은 가장 잘못한 셈인데요. 이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그 더 깊은 그 공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황을 막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도 보호하고 전체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공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원리상으로는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뭐 어디 슈퍼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물건은 넘쳐나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면, 구매를 하려면 화폐라는 그 경제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화폐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적혈구와 같은 그런 그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경제에서 피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그 순환시켜주는, 전체를 순환시켜주는. 그러니까 피가 돌면서 우리 몸에 산소를 다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상품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화폐인데,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그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 그리고 하나는 저장 가치로서의 기능인데, 지금 점점 경제가 침체하면서 사람들이 화폐의 저장 가치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걸 더 모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화폐가 교환 가치로서 활성화될 때, 화폐의 교환 기능이 점점 강력하게 발휘될 때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돈이 잘 돈에서 머니 롤링이라고 하죠. 경제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화폐가 잘 순환되는, 머니 롤링이 잘 되는 상태가 그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태인데,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폐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이처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을 쓰지 않고선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대부분을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기업에게 큰 그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그 자산시장으로만 흘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근데 역설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을 할 때 오히려 이것이 실제 저소득층들에게 그 구매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고, 오히려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으면 일단 월세로 내버려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주라든가 그 이상의 그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또 그 받은 돈으로 다시 보통 많이 그 투기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긴급한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도 많죠, 분명히. 그런 중소건물주들도 많지만은 대형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수입이 역시 잉여 수입이 되고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 투기나 그 주식 투자와 같은 그 자산의 가치만 계속 불려져서 이렇게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의 갭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 사상 최악의 그 대공황이 그 임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으로 지금 정확한 그 생계나 소득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단 당장 살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구매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전체 경제를 떠받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